부모도 없는 고아 출신과 우리 집안 혼인은 불가능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내뱉은 이 한마디에 28살 초등학교 교사 민지의 결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는 낡은 양복에 낡은 구두를 신고 계셨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초라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휴대폰 안에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그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식당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5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떨리는 무릎으로 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민지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3년을 사귄 남자친구 준혁과의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민지는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며 긴장했죠. 28살 초등학교 교사인 민지는 부모님을 어릴 때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태산이 방문을 노크하며 준비됐는지 물었어요. 민지가 문을 열자 할아버지는 낡은 검정 양복에 낡은 구두를 신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검소한 차림이었죠. 민지는 너무 떨린다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산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75살의 할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따뜻했거든요. 둘은 택시를 타고 강남에 있는 고급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준혁 어머니 박선희가 예약한 곳이었죠. 식당에 도착하자 준혁과 그의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어요. 55살의 박선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태산이 인사하자 박선희의 시선이 태산의 낡은 양복에 머물렀죠.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선희가 마지못해 인사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죠.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준혁이 민지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지만 박선희의 표정은 계속 어두웠습니다. 그러다 박선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민지 씨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요?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지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죠.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박선희의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럼 고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부모도 없는 집안과 우리 집안이 혼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준혁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박선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가 민지를 향해 더욱 차갑게 말했죠.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고아 출신과 결혼을 시킬 순 없어요.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태산은 조용히 박선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죠. 준혁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박선희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선희가 비웃듯 태산을 쳐다봤습니다. 늙은이가 주제 파악을 못하시네요. 고아 키운 할아버지 주제에 우리 집안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태산이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짧게 전화를 걸었죠. 통화는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영준이, 지금 위치 보내줄게. 10분 안에 와. 박선희가 코웃음 쳤어요. 누구 부르시게요? 친구분이신가요? 태산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죠.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박선희는 승리한 듯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10분 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요. 민지가 태산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건 20년 전 일입니다. 당시 8살이었던 민지는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잃었죠. 친척들은 고아가 된 민지를 서로 떠넘기려 했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할아버지 태산이었습니다. 태산은 아들 내외의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는 손녀를 보고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평생 지키겠다고요. 민지야, 할아버지랑 살자. 그날부터 둘만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태산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에서 손녀를 키웠어요. 아침마다 민지 도시락을 싸주고 밤마다 숙제를 봐줬죠. 옷은 항상 검소했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가 평범한 퇴직자인 줄 알았어요. 가끔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며 나가는 모습을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태산은 일부러 손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겼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의 진짜 가치를 배우길 원했거든요. 민지는 할아버지 손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녀가 자랑스러웠죠. 그러던 중 민지가 준혁을 만났어요. 준혁은 처음엔 민지의 집안 배경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가까워지자 어머니 박선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민지야, 그 집안 괜찮겠니? 태산이 몇 번 물었지만 민지는 괜찮다고 했어요. 준혁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민지는 지금 식당 화장실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이렇게 큰 약점이 될 줄 몰랐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거야? 민지가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밖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괜찮니? 민지가 눈물을 닦고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태산이 손녀를 꼭 안아줬죠.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태산이 민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연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민지야, 내가 부족한 게 아니란다. 태산은 손녀를 안심시킨 뒤 다시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선희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승리한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태산이 자리에 앉자 박선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시계를 한번 쳐다봤죠. 전화한 지 이제 7분이 지났습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박선희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식당 안 분위기는 계속 냉랭했어요. 민지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눈가가 빨개진 걸 보니 울었던 게 분명했죠. 준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선희는 그런 민지를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태산에게로 향했어요. 낡은 양복, 낡은 구두, 주름진 얼굴. 박선희 눈엔 그저 가난한 노인으로만 보였죠. 아니 도대체 누굴 부르신 거예요? 택시라도 부르셨나요? 박선희가 비아냥거리며 물었습니다. 태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그의 표정엔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다만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제 9분이 지났어요. 준혁의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하면 됐어. 하지만 박선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죠. 이런 집안과 우리 준혁이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요. 장인 장모도 없고 시댁도 변변찮다고요? 민지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참았어요. 태산이 조용히 손녀 손을 잡아줬죠.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했어요. 우리 준혁이는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해야죠.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 있었어요. 민지는 그런 준혁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죠. 사랑한다던 남자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태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까? 박선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현실이죠. 부모 없는 고아는 우리 집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때 태산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짧은 문자 한 통이 왔죠. 태산이 문자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고 차가운 미소였어요. 곧 도착하겠네요. 태산이 중얼거렸죠. 박선희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누가 온다는 거예요? 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민지를 보며 말했죠. 민지야, 조금만 참아라. 민지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단호하면서도 강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멈춰서는 소리였죠. 식당 직원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차 좀 보세요. 검은색 제네시스가 몇 대나 돼요? 박선희도 궁금한 듯 창밖을 쳐다봤어요. 식당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일렬로 정차해 있었습니다. 정확히 5대였죠. 차에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박선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준혁도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죠. 식당 앞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밖으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태산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남자가 태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박선희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죠. 마치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태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식당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낡은 양복 입은 저 노인을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요? 박선희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해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죠. 준혁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한 얼굴로 태산을 쳐다봤어요. 민지는 할아버지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태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장 입은 남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준이 고생했네. 최영준이라 불린 남자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뒤로 7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변호사처럼 보였죠. 식당 직원들도 멀찌감치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최영준이 박선희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했죠. 저는 최영준입니다. 태산그룹 비서실장으로 회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태산그룹이라는 단어에 박선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산그룹은 건설, 유통, 금융 등 다양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이었거든요. 자산 규모가 3조 원이 넘는 재벌 그룹이었죠. 그럴 리가 없어요. 박선희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최영준이 서류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죠. 명함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비서실장 최영준. 그리고 하단엔 태산그룹 본사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준혁이 명함을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진짜네요.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버지는 안색이 사색이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박선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태산이 박선희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제 손녀를 고아라고 하셨죠? 박선희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산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야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죠. 민지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벌 그룹 회장이라니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몰랐는데요. 할아버지는 늘 검소하게 살았고 평범한 빌라에서 지냈거든요. 할아버지.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태산이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죠. 민지야, 할아버지가 설명할 게 많구나.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최영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영준이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변호사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죠. 이게 뭡니까? 박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영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선희 씨 남편분이 근무하시는 회사 자료입니다. 저희 그룹 계열사와 거래 중이시더군요. 박선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 회사가 태산그룹과 거래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설마 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이 그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박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태산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 손녀와의 결혼을요. 박선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빛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죠. 최영준이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거기엔 강태산 회장의 프로필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태산그룹 설립자이자 회장, 건설, 유통, 금융, 호텔 등 40여 개 계열사 보유, 총 자산 3조 원 규모. 이분이 바로 강태산 회장님이십니다. 최영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준혁이 서류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박선희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태산그룹은 국내 재벌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강남과 명동에 수십 개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외 사업도 활발했죠. 그런 그룹의 회장이 낡은 양복을 입고 자신 앞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몰라 뵙고. 박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태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몰라봐서 문제가 아닙니다. 제 손녀를 고아라고 부른 게 문제입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낮지만 강한 힘이 담긴 목소리였죠. 박선희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이었다니요. 왜 말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20년 동안 숨기고 계셨을까요? 할아버지, 왜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태산이 손녀를 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민지야, 할아버지는 내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성장하길 바랐단다. 민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태산은 손녀가 재산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자라지 않길 바랐던 겁니다. 최영준이 다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박선희 씨 남편분이 근무하시는 대성물산은 저희 그룹과 연간 150억 원 규모로 거래 중입니다. 박선희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150억 원이라니요. 남편 회사 매출의 30%가 넘는 금액이었죠. 만약 그 거래가 끊긴다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산은 여전히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봤죠. 잘못을 아시면 됐습니다. 준혁이 민지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준혁 씨, 이제 끝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까까지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이 아니었죠.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어머니 편에 서 있었어요. 나를 지켜주지 않았죠. 준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는 어머니가 민지를 모욕할 때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정적 순간에 비겁했죠. 태산이 최영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준이 명령을 이해하고 뒤에 서 있던 변호사들에게 눈짓했어요.
변호사들이 일제히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죠. 이건 대성물산과의 거래 중단 통보서입니다. 최영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박선희가 비명을 지를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박선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태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 손녀에게 사과하십시오. 진심으로요. 박선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저절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식당 앞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금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을 뿐이었죠. 최영준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거기엔 대성물산과 태산그룹의 거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지난 5년간의 거래 금액, 계약 조건, 향후 예정된 프로젝트까지요. 올해 예정된 신규 계약만 200억 원입니다. 최영준의 말에 준혁 아버지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00억 원이면 회사 존폐가 걸린 금액이었죠. 그 계약이 무산되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준혁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어요. 하지만 태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박선희에게만 고정돼 있었죠. 제가 들을 사과는 따로 있습니다. 태산이 차갑게 말했어요. 박선희가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했죠.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태산이 민지를 가리켰어요. 박선희가 민지를 보았습니다. 아까까지 고아라고 무시하던 그 여자를요. 지금 그 여자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선희가 민지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손을 짚으며 고개를 숙였죠. 민지 씨,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지는 박선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까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지금 발 앞에서 빌고 있었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망했어요. 일어나세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는 담담한 표호로 그녀를 바라봤죠. 저는 당신의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선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녀는 태산이 재벌 회장이라는 걸 알았기에 사과하는 거였어요. 만약 그가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끝까지 무시했을 겁니다. 준혁이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민지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모욕할 때 가만히 있었죠.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지의 눈빛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사라지고 있었죠. 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영준에게 말했어요. 영준이 대성물산과의 거래는 오늘부로 중단하게. 박선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제발요. 하지만 태산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민지 손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 했죠. 박선희가 태산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태산이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손녀가 하는 거죠. 민지가 박선희를 보았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께서 재벌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끝까지 저를 무시했을 테니까요. 민지의 말이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박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준혁도 어떻게 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산과 민지가 식당을 나갔어요. 밖에는 여전히 검은색 제네시스 5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준이 차 문을 열어줬죠. 회장님, 먼저 가시겠습니까?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행복해야 할 상견례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할아버지뿐이라는 걸요. 태산이 손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민지야, 괜찮겠니?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팠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죠. 닷새가 지났습니다. 태산그룹은 약속대로 대성물산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어요. 200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은 취소됐고 기존 계약도 조기 종료됐죠. 대성물산은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준혁 아버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태산그룹과 거래하던 회사라는 낙인이 찍히자 다른 기업들도 거래를 꺼렸죠. 결국 대성물산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직원 30%를 해고해야 했어요. 준혁 아버지는 임원직에서 물러나야 했죠. 회사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박선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사람 재벌 회장 손녀 무시했다가 집안 망했대.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사람들이 피했어요. 박선희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죠.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컸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눈치를 받기 시작했죠. 아버지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준혁 씨, 요즘 힘들죠? 동료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민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자신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게 후회됐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이미 준혁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죠. 그녀에겐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한편 민지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태사는 손녀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줬죠. 민지야, 할아버지가 왜 숨기고 살았는지 알겠니?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저를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셨던 거죠.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돈은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단다. 할아버지는 내가 겸손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어. 민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20년 동안 검소하게 사신 이유가 모두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지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태산도 손녀를 따뜻하게 안아줬죠. 둘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뒤 민지는 학교에서 평소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급히 찾았습니다. 민지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태산그룹에서 학교에 거액을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인 것 같아요. 민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평범해 보이던 민지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다니요. 하지만 민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쳤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친절했어요. 돈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었죠. 오히려 민지는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삶의 자세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선희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후회했어요. 만약 그날 민지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겸손하게 대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죠. 박선희는 평생 이 후회를 안고 살아야 했어요. 자신의 교만과 허영심이 가족 전체를 망쳤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민지의 삶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죠. 할아버지가 재벌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민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사는 손녀가 자랑스러웠어요. 돈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모습이 대견했죠. 그가 바랐던 손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민지야,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니? 태산이 물었어요. 둘은 여전히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냈죠. 민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걸로 먹어요. 저녁 식사 후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태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내게 물려줄 게 많단다.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 태산이 손녀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 재산은 내 거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그걸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될 거라 믿어. 민지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겁니다. 돈이 아닌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한편 박선희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고 준혁은 회사에서 눈치를 보며 일했죠. 가족 모두가 그날의 실수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박선희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이 보였어요. 자신의 교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매일 느끼고 있었죠. 내가 왜 그랬을까? 박선희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그녀는 평생 이 후회와 함께 살아야 했어요. 준혁도 민지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의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여자였죠. 어느 날 준혁은 우연히 민지를 마주쳤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민지는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민지야. 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준혁 씨. 민지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혁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민지는 이미 자신을 완전히 잊은 것 같았죠. 잘 지내니? 준혁이 물었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요. 준혁 씨도 건강하세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놓친 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민지는 카페를 나와 햇살 아래 걸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과거는 정말 과거가 됐죠. 그녀에겐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태산이 손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지야, 행복하니?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태산도 미소 지었습니다. 손녀가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가 평생 바라던 모습이었죠. 둘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민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죠. 박선희는 겉모습만 보고 민지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 전체가 고통받게 됐어요. 교만과 허영심은 결국 자신을 망치는 독이 되죠. 반면 민지는 할아버지 손에서 겸손과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정한 승자는 민지였죠. 여러분도 타인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고 선한 마음은 결국 보상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